미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입장을 밝혀 전 세계 백신 공급 확대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복제 백신을 만드는 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세금 체납 등의 지적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성 친문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니라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부동산 정책을 이끌 특위위원장에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 세제 완화를 주장해온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등 친문 인사 대신 경제통을 내세우며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탄원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15분 넘게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누구에게든 범행하려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쓰는 1.5톤 화물차도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고차가 새 차보다 비싸게 팔리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백신 기술을 복제해서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걸까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운을 뗐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이 백신 제조법의 열쇠를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일시 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기념비적인 순간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두 손 들고 환영했습니다. 전 세계도 사망자 325만 명이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그 종식의 끝이 보일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대통령도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예방효과 90%가 넘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제약사를 보유한 미국이 지식재산권의 일시적 포기를 지지한다는 뜻을 처음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재권 면제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지지를 밝혔고 백악관도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Our objective is to getting as much supply out into the global community as quickly as possible in the most cost-effective manner as we can.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담당하는 무역 대표부 역시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질의 백신을 독식하며 지재권 면제를 주저하던 미국이 지지 의사를 밝히자 국제사회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국제제약협회 연합은 바이든의 결정이 오답이며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고 모더나 등 백신 제약사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다만 실제 면제 조치를 예단하긴 이릅니다. 영국과 EU를 포함해 164개 회원국 전원 합의로 의사가 결정되는 WTO의 논의 과정을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 독점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제약사들만이 아니라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면제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미국이 해외 백신 보급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지재권 면제 이행까지는 걸림돌이 쌓여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자세히 빗장을 풀지도 관건이지만 푼다 해도 우리가 곧바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복제 생산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원재료를 수급하기 위한 쟁탈전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데요. 황규락 기자가 우리나라 백신 확보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사가 개발한 백신은 mRNA 방식입니다. mRNA가 몸속에 들어가 항체 생성을 명령하는데 이 mRNA와 이를 보호해 세포 안까지 전달해주는 약물 전달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지식재산권을 면제한다 해도 이런 핵심 기술이나 개발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가 직접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백신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단계 하나하나 다 기술이 한 300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풀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하면은 가르쳐주지 않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국내 mRNA 생산 설비를 갖춘 제약사 관계자도 자사 미래 먹거리 기술을 어느 제약사가 공개하겠냐며
제한적으로 기술을 공개한다면 국내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mRNA의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원재료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바백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원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 일정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미 mRNA 백신 개발에 나선 국내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기술 공유로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향후 국제사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업계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백신 복제에 희망은 생겼지만 걱정거리도 늘어났습니다. 확산 속도가 더 빠른 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상륙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는 이 돌파 감염까지 생길까 걱정이 큰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퍼진 울산에 홍진우 기자가 가봤습니다. 울산시민공원에 임시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평일낮 시간인데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라니까 저희 시민 입장에서 좀 불안감이 좀 많습니다. 검사는 받았습니다. 울산이 요새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생활 방역 다들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근 방역당국이 울산 지역 확진자 80명의 유전체 검사를 한 결과 63%가 영국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된 감염자만 76명이고 관련 확진자를 합치면 330명이 넘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울산 지역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울산 지역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선제 검사를 명령하고 기존의 6곳이던 선별검사소를 16곳으로 늘렸습니다. 광범위하게 진단검사와 또 접촉자 조사 관리를 통해서 유행뿐만이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57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릉의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도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분석 중입니다. 정부는 특히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백신과 항체 치료제를 무력화하는 만큼 국내 유입과 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문재인 정부 사실상 마지막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 김부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상습 체납 의혹, 조국 사퇴, 그리고 강성당원의 문자 폭탄까지 이 각종 질문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부부가 세금 체납 등으로 32차례 차량이 압류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총리 후보자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었지 않나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사업하는 부인이 직원들과 차량을 함께 쓰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강원도 산불 현장 기념사진 논란과 지난해 포구 현장에서의 술자리 논란에 대해서도 잠깐 언쟁이 오가는 듯했지만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물난리에는 술판, 불난리에는 기념촬영, 물불 안 가리고 사려 깊지 못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총리로 모실 수 있는가? 후보자님. 거절하셨어야죠. 의원님, 그런 식으로 인격 모독하지 마십시오. 지금 화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그걸 알았을 텐데 왜 거짓말하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거짓말입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는 선을 그으며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국민들하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문자 폭탄 감수하고라도 하셔야죠. 쓴소리 하셔야겠죠. 정부에 가게 되면요. 그거는 역시 국민의 삶, 어떤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외고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도 자녀를 외고에 입학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고와 특목고, 자사고를 합쳐 자율학교로 만드는 법안에 공동 발의한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1조 원대의 투자 피해를 낳았던 라임 사태가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김 후보자의 차녀 가족 4명이 라임 자산 운용에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그게 특혜펀드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 김 후보자는 딸 가족도 손해를 봤다며 반박했는데요. 내일 청문회에 라임 사태 피해자들도 증인으로 나옵니다. 안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녀 가족이 2019년 가입한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테티스 11호가 차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설계펀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6명이 전부인데 김 후보자의 차녀 가족 4명이 12억 원을 투자했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이 전 부사장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 35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법인은 아시다시피 라임 전 부사장이 이종필이 세운 자회사입니다. 즉 후보자 자녀를 위해 이종필 부사장이 만들어준 펀드예요. 국민의힘은 테티스 11호가 다른 펀드와 달리 환매 수수료가 없고 환매 신청 후 5일 만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종필 씨가 바로 알려주고요. 환매 신청해서 돈을 바로 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자님하고 상관은 없다 치더라도 사위나 이 딸 가족한테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은 분명해 보이죠. 어떤 자기들끼리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해 보이죠. 의원님 설명에는 그래 보이네요. 김 후보자는 자신은 펀드 가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그 차녀가 결혼을 했는데 경제에 대해서 저축을 얼마 했다, 저금을 어디 했다,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합니까? 지금 벌써 결혼한 지가 2014년인데 제가 그러는 걸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같은 라임 펀드 가입자들하고 똑같은 피해자죠. 그렇죠. 의원님, 앞으로 제가 지금 비웃음 받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님 아무리 진정하세요. 후보자는 얘기 뭡니까? 진정하세요. 아무리 네. 내일 청문회에는 라임 사태 피해자 등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틀 전 인사청문회를 한 5명의 장관 후보자가 있죠. 이 중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세 후보자는 모두 부적격이라며 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총리 인준이 남아있어 마냥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운 여당은 이 적격 여부 판단을 미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낙마의 순위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꼽았습니다. 여자 조국, 과학계의 폭망 인사, 의혹 종합세트,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며 도덕성과 준법성에도 심각한 하자가 많은 부적격 제1호 장관 후보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거부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사 반성회가 아닌가, 또는 비리백화점이라는 지금 국민들의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도 반대하면 낙마한다고 해서 이름 붙은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이 두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큰 결격 사유는 아니라면서도 오늘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며 충돌을 일단 피했습니다.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총리 청문회 기류를 먼저 보고 주말쯤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 인준이 더 중요한 만큼 총리 청문회 결과를 보고 나서 장관 후보자들 적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보궐선거에 참패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을 패싱할 수 없다는 새 지도부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오는 10일까지는 내각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오늘 청문회의 주인공은 단 한 명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인데 제2의 주인공이 또 있습니까? 네, 잘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 청문회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총리는 명실상부 이제 2인자니까요. 자, 야당은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걸 잔뜩 물었겠죠. 네, 특히 김도 국민의힘 의원이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후보자님, 제가 이 정권의 무도한 사례, 무능한 사례, 부패한 사례를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또 저도 그렇기 때문에 김도 의원님의 그런 주장을 제가 잘 들은 것으로.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그날이에요, 이게.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파한대소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염치가 있어야죠. 정책 질의하세요. 조용히 했어요, 형들. 남 질의하는데 예의를 갖춰. 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보다 못했는지 한마디 하네요. 네, 하지만 정의당도 민주당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것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문회라고 생각한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와의 싸움을 벌였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는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 오늘 본인 의혹 해명에다가 정부 여당 방어까지 하느라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네, 하루 더 남았죠.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20대 청년들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 면전에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K 방역에 심지하여 후속 대표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조국 사태 국민의힘에 사과하신 겁니까? 자녀의 입시에 관련된 표창장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고. 출연료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상역입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런 속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언론인데 만약 또한 아니었다면 고속불 집회에 대한 이번 정권이 된 수위가 야당보다 더 센데요. 혼쭐이 났네요. 네, 쓴소리를 들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너무 죄송하다, 이거로 퉁칠 게 아니란 걸 안다. 제안한 것들을 정리해서 반드시 말씀하신 청년들에게 답을 주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이 민주당이 이제 재보선 이후에 이렇게 화가 난 20대, 특히 20대 남성 표심을 잡겠다면서 이 군 가산점 부활 이런 여러 정책을 내놨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더 화를 불렀다는 말이 오늘 나왔습니다. 한 청년의 일침을 들어보시죠. 너무 어리석다는 표현을 쓰고 싶었고요. 이러한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사람들을 표로만 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얄팍한 표 계산에 넘어가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는 걸 정치권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런 쓴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은 했으니까요. 변화의 시작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쓴소리가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특히 붙잡기 위해 민주당이 변화를 도모하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신임 대표가 부동산 정책을 이끌 특위위원장으로 선택한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친문 인사 대신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김진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지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진선미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한 지 이틀 만입니다. 친문 윤호중 원내대표가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지만 송영길 대표가 김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 그리고 재산세 관련된 조정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왔는데 이번만큼은 부동산 대책이 어떤 미흡한 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5선 김진표 의원은 지난 1월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평소 다주택자 보유세는 강화하고 취등록세, 양도세는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에서도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1주택자 종부세와 재산세 감면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특위가 해체되고 위원장에 이어 위원들까지 교체될 전망이어서 부동산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많은 40대들의 마음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떠나고 있습니다. 믿고 뽑아줬는데 무주택자 신분으로 전세살이만 전전한다는 원망이 나옵니다. 40대들의 부동산 민심은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40대 중반으로 밝힌 청원인의 글이 화제입니다. 청원인은 서울 집값에 편승하지 못한 우리가 바보라며 정부를 믿고 뽑아준 세대에게 이러셔야 하냐고 원망했습니다. 정권을 믿고 무주택으로 살고 있지만 전세금 2억 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쫓겨날 처지라고 하소연합니다. 이 글은 청원 사흘 만에 1000명 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청원인은 애 둘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니다 이제 아파트 청약을 하려 해도 대출은 막혀있고 청약제도도 신혼부부 중심이라며 소외된 40대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정부 정책이 저희 나이대 현실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책이 신혼부부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40대 같은 경우는 혜택이 없어서 실제로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인 40대 이탈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선 40대의 대통령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는데 부동산 정책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소유자 등의 파급 역량 및 부담 여부 점검을 통해서 오히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정부는 올해 분양 규모는 역대 최대인 50만 호라고 강조하지만 40대에겐 내 집 마련도 전세살이도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수 김흥국 씨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흥국 씨 측은 뺑소니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피해자 측의 주장까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가수 김흥국 씨의 SUV 차량이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김흥국 씨가 몰던 차량은 이곳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딪혔습니다. 김 씨는 빨간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노란불일 때 직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일 때 맞은편에서 차가 안 올 때 이제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김 씨와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차량을 특정해 김 씨 자택으로 가서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당일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사고가 난 건 맞지만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경찰은 김 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고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 보신 김흥국 씨 사건처럼 사고가 났는데 도망가는 일을 뺑소니라고 부르죠. 생후 8개월 아이를 태우고 있는 앞차와 부딪히고 사라진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했더니 경찰이 오히려 뺑소니가 아닐 수도 있다고 가해 차량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검은색 SUV가 후진을 하다 주차 상태인 뒷차와 부딪힙니다. 뭐야? 뒷차엔 생후 8개월 아이와 아빠가 타고 있었습니다. 놀란 아이를 아빠가 진정시키는 사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내려 뒷차를 잠시 살펴봅니다. 다시 운전석에 올라 새로 주차를 하는가 싶더니 창문을 내려 주변을 둘러보곤 바로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사고 당시 장을 보려고 운전석을 비웠던 아이 엄마는 바로 112에 뺑소니 신고를 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설명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거는 뺑소니로 칠 수가 없다. 사람이 타고 있는지를 인지를 못했다고 해버리면 그거는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해 운전자 조사도 전에 두둔하는 듯한 설명에 신고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들 형사 입장에서는 너가 그게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사고 충격으로 아이 아빠는 허리와 어깨 등의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상황. 해당 경찰서는 조사 전에 단정적으로 설명했다면 대응이 미흡했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뒤 아무 조치도 안 한 부분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뺑소니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소동을 일으킨 사건도 있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남성을 붙잡고 보니 현직 해경이었습니다. 해양경찰이라 본인은 수영이 능숙했는데 구하러 뛰어든 시민이 오히려 병원에 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경찰관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남성. 앞에서 막는 사람을 가볍게 피하고 옆에서 잡으려던 사람도 넘어뜨린 뒤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사이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 남성은 차를 몰고 도로에서 후진하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경찰이 추적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진짜 빨랐어.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을 뿌리친 남성은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영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뒤에 또 누가 과로 뛰어들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여유까지 있더라고요. 해경선박 세대와 형사들이 심야에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남성이 물에 빠진 줄 알았던 한 시민은 구조하러 바다에 뛰어들었다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3시간 뒤 인근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사면서 카드 결제를 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남성은 다름 아닌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 구조대 소속으로 수영에 매우 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남성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 농도가 나왔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을 감안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해경은 남성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1,000원만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60대 노인을 살해한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더 놀라운 계획 범행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흉기를 들고 15분간 범행 대상을 찾아다녔답니다.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0원을 안 준다는 이유로 60대 노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찌르려고 이미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그제 저녁 담배를 피우러 주택가 골목에 나온 노인은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남성은 자수했고 거주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남성은 1,000원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 전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15분에서 20분 정도 동네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누구를 상대로 하든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범행을 결심한 동기에 대해서도 진술했습니다. 비가 내린 범행 당일 우산 없이 외출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아 화가 났고 이후 집으로 가 흉기를 챙겨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오늘 경찰로부터 사건의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유가족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성에게 범행을 하면 체면이 서질 않고 건장한 남성에겐 자신이 없어 왜소한 노인을 노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아버지가 손주랑 놀러 가려고 어린이날이다 해가지고 텐트를 구입하셨어요. 근데 그 써보지도 못하시고. 경찰은 남성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지난달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이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기억나시죠? 이 사건 27일 만인 오늘 대사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경찰서 밖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이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오늘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27일 만입니다. 운전기사와 함께 온 대사 부인은 1시간 30분 정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사 부인 측은 경찰서가 아닌 별도 공간에서 조사받기를 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경찰서 내에 있는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사 부인은 지난달 9일 서울 용산의 옷가게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사 부인은 1시간 넘게 옷을 고르다 가게를 나섰는데 직원이 계산을 하지 않고 옷을 입고 간 걸로 오해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직원이 바로 사과했는데도 대사 부인은 삿대질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사건 이후 논란이 되자 레스쿠이의 대사는 부인 대신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사 부인은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 씨 속보로 이어갑니다. 이 경찰이 손 씨 아버지가 애타게 찾고 있는 손 씨 친구의 휴대폰 그 기종과 색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직은 찾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목격자 진술에서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수사 진척 상황을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경찰대 대원이 강 속에 들어가 잠수 수색을 시작합니다. 경찰이 손 씨 친구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반포한강공원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민이 찾아 전달한 아이폰도 확인 결과 친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찾고 있는 휴대전화 기종은 검은색 아이폰이라며 출시 당시 색상명은 스페이스 그레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씨와 친구의 동선을 파악할 단서가 될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 수색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친구는 손 씨가 실종 상태일 때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손 씨 친구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조사 여부는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실종 당일 한강공원 주차장에 진입한 차량 133대의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한강공원 CCTV 54대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당시 현장 주변에 있던 목격자 6명과 손 씨 친구가 집에 갈 때 탔던 택시기사 조사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에서 공통점을 확인했다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씨 아버지가 그제 경찰 초동 수사에 미진함을 바로잡아달라며 검찰에 낸 진정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마약 거래도 진화하나 봅니다. 대규모로 마약으로 유통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강남 원룸을 무인 거래소로 삼고 시간차로 007 가방을 통해 마약과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공중 화장실 변기를 연신 살펴봅니다. 엄청 많은데 많다고? 엄청나요. 오, 야, 엄청나. 변기 아래 붙어있는 비닐봉지. 뜯어보니 안에 마약이 담겨 있습니다. 판매자가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30대 A씨 등 일당은 베트남 등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해 왔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사용했고 서울 강남 주택가 원룸을 빌려 무인 거래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단골 구매자가 요청하면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구매자가 원룸을 찾아가 돈을 놓고 가방에 담긴 마약을 가져가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입니다. 무인 거래소를 운영하면은 거래를 계속 유지해왔던 사람들이 편리하게 마약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파악했고 잠복 끝에 일당 16명을 붙잡아 이 중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17명도 불구속 입건됐는데 이 중에 10대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등 2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한편 동남아 현지에서 마약류를 공급한 해외 공급책을 특정하고 검거하기 위해 현지 경찰 주재관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검사를 절반밖에 못 채웠다고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실무를 맡을 수사관 채용도 난항입니다. 최종 합격하고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원래 채용하려던 수사관 정원은 모두 30명. 하지만 최종 합격자는 수사관 정원의 3분의 2인 20명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한 수사관 중 6급과 7급 1명씩 총 2명이 최근 임용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2명 모두 현직 검찰 수사관입니다. 공수처는 앞서 검사 채용 때도 정원 23명의 절반 정도인 13명만 최종 임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의 임함.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인력 충원난이 공수처의 공정성 시비와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공수처가 수사 역량을 증명 못하면 인력 부족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내부 인사 관련 문건이 외부로 유출돼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내부 감찰을 통해 공수처에 파견 중인 경찰관이 검사 합격자 명단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경찰관을 파견 해제해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순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수사는 시작도 못했는데 공수처 구성원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대변인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 임시 대변인을 맡은 문상호 정책기획 담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건 그제 오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면담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진욱 처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면담할 때 공수처장이 이용하는 1호 관용차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공수처장 차량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는 2호 관용차는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안 열려 제공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우리 관용차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2호 차는 호송용으로 개조한 적이 없고 공수처 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보도자료 작성 실무를 총괄한 문 담당관을 상대로 자료 작성 경위를 물었지만 구체적 답변을 확보하지는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 담당관은 공수처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문 담당관을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김진욱 공수처장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전기차 기다리면서 보조금이 소진될까 조마조마한 구매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전기 화물차 역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이미 보조금은 거의 다 소진됐고 차량 인도도 길게는 1년가량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차가 새 차보다 비싸게 팔리는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올 1분기 가장 많이 팔린 국산 전기차는 승용차가 아닌 1.5톤 전기 화물차입니다. 현대 포터 EV는 4,400여 대, 기아 봉고 EV는 2,600여 대가 팔렸는데 지난해보다 판매량은 2~3배 더 늘었습니다. 정부의 구매 보조금이 대폭 늘어났고 올해 구매하는 1.5톤 미만 전기 화물차에 한해 영업용 번호판을 신규 발급해주는 것도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화물차주 사이에서 기름값 안 든다는 입소문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문제는 대기가 길다는 것. 지금 계약하면 신차 출고까지 1년 가까이 걸립니다. 뒤한 몸이다 보니 새 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쌉니다.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서울 기준으로 새 차는 1,600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전기 화물차는 이보다 400에서 500만 원 더 비싼 2천만 원 초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는 지역은 2년 걸린다고 하기도 하고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모자란 상태라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여기다 택배 등 주요 물류업체도 전기 화물차 도입에 대거 나서면서 품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죠. 꽃집마다 카네이션이 가득할 시기인데 카네이션 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차라리 순금 카네이션이 경제적이겠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인데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조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갛고 분홍 꽃잎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카네이션. 대목인 어버이날을 이틀 앞두고 꽃집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카네이션 바구니 어버이날 당일날 배송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목인 걸 감안해도 카네이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경매가를 기준으로 이 카네이션 가격이 지난달 23일 6,950원에서 지난 3일 1,500원까지 올랐는데요. 열흘 사이 3,000원 이상 비싸진 겁니다. 꽃집 운영자는 가격을 올리는 게 부담입니다. 30-4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제값을 다 받고 팔면 좋겠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몇백 원 정도만 조금씩 올려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등 수입산 가격이 오른 데다 중간 유통사가 물량을 독식한 탓에 가격이 올랐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소비자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그냥 용돈만 드리기도 그러니까 옷 같은 거 선물을 해주고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옷 매번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갖고. 엄청나게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꽃을 사는 대신에 현금을 조금 더 드릴까. 비싼 생화를 대신에 비누 카네이션, 순금 카네이션 등 다양한 대체 상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개발 중인 화성 탐사 우주선이 5번의 도전 끝에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7월이 인간이 달에 착륙한 지 52주년인데 이때 민간인 승객을 태운 우주선이 처음으로 발사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는 로켓. 6분간 10km 상공까지 올라간 뒤 엔진 역추진으로 땅을 향해 다시 서서히 내려옵니다. Starship heading back to the landing zone.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가 우주선 스타쉽의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하는 스타쉽이 4차례 실패 끝에 발사와 비행, 착륙 모두 처음 성공한 겁니다. 미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앞둔 머스크는 스타쉽이 정상적으로 착륙하고 있다며 SNS로 한 번 더 자랑했습니다. 착륙 직후 작은 불길이 발생해 일부 보완도 필요하지만 로켓을 재사용해 발사 비용을 줄인 만큼 일반인의 우주 여행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Fly and refly an orbit class booster, which is the most expensive part of the rocket. This is going to be ultimately a huge revolution in spaceflight. Bid for the first seat on New Shepard.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민간 우주 회사 블루 오리진은 오는 7월 20일 로켓 뉴 셰퍼드에 민간 승객을 태우고 우주로 떠납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2년 되는 날 첫 우주 관광 사업이 시작됩니다. 탑승권 가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이와 신체 조건, 체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춰야 우주 여행이 가능합니다. 승객들은 100km 상공을 오른 뒤 10분간 자유낙하로 지상에 돌아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UN 로고가 보이죠? UN이 새로운 연령 구분을 발표했다면서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는 청년, 또 100세는 장수 노인 등 5단계로 연령을 구분한다는 내용인데요. 정말 UN에서 65세를 청년으로 보는 새 연령 구분을 발표한 건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팩트맨이 이런 내용 온라인에서 얼마나 확산됐는지 알아봤습니다. 팩트맨 팀이 포털 사이트에서 UN 새로운 연령을 검색해봤는데요. 각종 언론 보도부터 출판물, 정치권 자료 등에서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는 UN이 발표한 새 연령 분류로 청년은 몇 세인지 문제를 내고 18세에서 65세가 정답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팩트맨이 UN 내 인구 분야를 담당하는 UN 인구기구와 또 세계보건기구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답변을 보죠.
유엔 인구기금 관계자는 왜 이런 정보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보건기구도 잘못된 정보라며 세계보건기구는 60세 이상은 노인으로 본다고 전해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인구기금은 각종 통계에서 청년을 15세부터 24세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선 청년을 몇 살까지로 볼까요? 통계청 청년 실업률에서는 청년층을 15세에서 29세로, 또 지난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이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엔이나 세계보건기구가 새 연령 구분법을 발표했다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였는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층이 주목받자 그럴듯한 정보처럼 확산된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미술품 중 가장 먼저 공개된 작품, 박수근 화백의 작품입니다. 강원도 양구의 박화백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동안 소재 파악이 안 됐던 희귀 작품도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아파트 벽이 박수근 화백 작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곳 강원도 양구가 박화백의 고향임을 실감케 합니다. 지난달 사회로 환원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전체 2만 3천여 점 중 양구로 귀향한 박화백의 작품 18점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으로 반출됐다가 2003년 약 14억 원에 낙찰돼 국내로 들어온 유화 한일. 박수근 유작전 출품 이후 50여 년간 소재 파악이 어려웠던 농악. 동생을 돌보는 박화백 딸을 그린 아기 여분 소녀까지 희귀작들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눈에 익었던 뒷모습이나 옆모습을 그린 연작들과 달리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 가족의 기증 소식이 전해지자 멀리서부터 작품을 보기 위한 문의 전화와 방문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만사를 제껴놓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실물을 한번 보는 것이 더 뜻깊지 않겠느냐라고. 기증의 뜻을 높이 기려서 기증 전시홀을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달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을 비롯해 전국에서 이건희 컬렉션 전시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증품을 별도로 전시할 미술관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남 의령을 시작으로 부산이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오늘 대구와 세종, 경기도 수원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요즘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가 하면 비가 쏟아지고 날씨가 마치 밀당을 하는 것 같죠. 내일은 다시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영서에 5에서 10mm, 충청과 그 밖에 남부에 5mm 안팎도로 비의 양은 적은데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짧지만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과 해안가에서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만큼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황사 소식도 있습니다. 어제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4도, 부산도 14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로 중부는 선선하겠고요. 한낮에 대구는 25도로 남부는 다소 덥겠습니다. 주말까지 탁한 하늘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소속 정당도 이념도 전혀 다른 두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 예수님과 공자님도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 윤건영 의원은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도 우리나라에선 장관이 못 된다고요. 중요한 건 청문회 검증이 지나치다고 발언한 시점인데요. 두 사람 모두 여당 의원일 때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청문회는 죄가 없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